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만약 이걸 기타로 연주하면서 부를 수 있다면 너한테 시집 갈게. 에밀리 워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음악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18세 소녀의 파란 눈동자는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3일 전이었어요. 김준호는 낡은 기타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의 정문을 처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7세 소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뉴욕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거대했죠. 기타 케이스는 그의 몸집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케이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가방 속 핸드폰에서 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니? 할아버지 기타 조심히 다뤄야 해. 준호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이 기타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거든요.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은 마치 유럽의 고성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푸른 잔디밭을 둘러싸고 있었죠. 학생들은 모두 값비싼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준호가 기숙사 입구에 서자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등 뒤로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기 새로 온 교환학생 아냐? 아시아 애가 기타를 메고 왔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준호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첫 번째 음악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기타 케이스를 옆에 놓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교실에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 클래식 악기들이 가득했죠.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완벽하게 다림질된 교복을 입은 에밀리 워커였어요. 그녀가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집중됐습니다. 안녕, 에밀리. 어제 연습은 어땠어? 학생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에밀리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뒷자리 준호의 기타 케이스에 멈췄을 때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현대 아트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20세기 후반 작곡가들이 만든 복잡한 화성과 리듬 구조에 대해서 말이죠.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악보를 그려 넣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곡들은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부를 수 없어요. 깊은 음악적 이해와 표현력이 필요하죠. 그때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런 고급 음악을 모든 학생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도 말이에요. 교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에밀리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준호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면서 에밀리가 친구들과 함께 준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 기타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동요나 부를 거 아냐?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 복잡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도 모르게 관심이 생긴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기숙사 방에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기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 있었어요. 나무 표면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죠. 준호가 기타줄을 살짝 튕겼을 때 방 전체에 따뜻한 울림이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조금 안정됐어요. 할아버지,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 밖으로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에밀리의 차가운 시선과 학생들의 속삭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기타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 준호의 모습은 마치 망향의 마음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기타가 앞으로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세인트 앤드루스 음악원의 가장 큰 강의실인 베토벤 홀에서 고급 음악 이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기타 케이스를 옆에 놓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강의실은 마치 콘서트홀처럼 웅장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교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주 악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옆에는 1800년대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그 옆에는 독일산 첼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악기들이 준호의 기타보다 몇 배는 비싸 보였어요. 준호는 자신의 낡은 기타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가죽에 생긴 작은 흠집들이 유독 눈에 띄었죠.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 60대 중반의 윌리엄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줄리아드 음대 출신으로 30년간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회색 수염을 기른 그의 모습은 마치 클래식 음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오늘은 20세기 후반 현대 아트송의 복잡성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놀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 성악곡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이죠.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음계를 그려넣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펜을 들고 열심히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현대 아트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작곡가의 철학과 시대 정신을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고도의 기술적 숙련도가 필요하죠. 그때 강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에밀리 워커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하얀 블라우스와 네이비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금발 머리는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에밀리가 들어서자 교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몇몇 남학생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고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성악 개인 레슨이 늦어져서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마치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에밀리. 당신의 레슨이 더 중요하죠. 어서 앉으세요. 에밀리는 우아하게 걸어 들어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준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에밀리의 파란 눈동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쳤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죠. 자, 그럼 현대 아트송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볼까요? 베르크의 보체크 같은 작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윌리엄스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에밀리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었어요. 교수님, 베르크의 보체크는 단순히 기술적인 완성도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문화의 깊은 이해와 독일어에 대한 완벽한 구사력이 필요하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고급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서양 클래식의 전통을 몸에 체득해야 해요. 어릴 때부터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을 접하면서 자란 환경이 필요한 거죠. 에밀리의 시선이 슬쩍 준호 쪽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준호의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음악에 국경이 있나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뒷자리로 향했죠. 윌리엄스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김군?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음악에 국경이나 인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르크가 독일 사람이라서 독일 사람만 그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럼 한국 사람은 한국 음악만 해야 하는 건가요?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에밀리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직접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동양의 음악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서양의 복잡한 현대 음악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일어서서 준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에 똑똑 소리를 내며 교실 전체에 울렸어요. 특히 기타 같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대중적인 악기로는 더욱 어렵겠죠. 에밀리의 목소리에서 조롱이 묻어났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에밀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현대 아트송은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 에밀리가 교수 책상으로 걸어가서 두꺼운 악보집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이런 곡 말이에요. 그녀가 악보 한 장을 찢어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교실에 크게 울렸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깜짝 놀랐지만 에밀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악보에는 라 루나 디 세라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의 작품으로 극도로 복잡한 멜로디 라인과 불규칙한 박자로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준호 앞으로 걸어와서 악보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교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타로는 더욱 불가능하겠지. 이 곡은 풀 오케스트라와 함께 불러야 하는 곡이거든. 에밀리의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이걸 기타로 연주하면서 부를 수 있다면.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시집 갈게. 교실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녹화 버튼이 눌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오마이갓, 이거 진짜야? 누가 SNS에 올려야지. 에밀리가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준호는 마치 무대 위의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준호가 악보를 집어들었어요. 빽빽한 음표들과 복잡한 기호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준호야,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다. 기교는 나중 문제고.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좋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뚫고 나왔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녀는 설마 정말로 도전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윌리엄스 교수가 당황해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준호가 기타 케이스를 집어들며 교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교실을 나온 준호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준호가 기타 케이스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했어요. 뭘 생각하고 그런 도전을 받아들인 건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방은 12평 남짓한 크기로 침대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 너머로는 뉴욕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오직 침대 위에 놓인 검은 기타 케이스만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기타 케이스의 금속 클립을 열었어요. 딸깍 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렸습니다. 케이스가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안에는 1950년 깁슨 어쿠스틱 기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베스트 컬러의 바디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표면 곳곳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넥 부분은 손때로 반들반들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흔적들이 기타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준호가 기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익숙한 무게감이 팔에 전해졌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준호야, 이 기타는 특별한 기타란다. 2년 전 겨울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시 18세의 나이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이셨어요. 1952년 겨울이었지. 포항 앞바다에서 미군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어요. 준호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임스라는 미군 이등병이 있었단다. 나보다 1살 많은 친구였지. 텍사스에서 온 친구였는데 언제나 이 기타를 메고 다녔어. 할아버지의 눈가에 추억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매일 밤 이 기타로 노래를 불러줬단다. 컨트리송, 블루스, 가끔은 가스펠도 불렀지.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음악은 달랐어. 준호가 기타줄을 살짝 튕겼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제임스가 나를 불러서 말했어. 철수, 너도 노래 불러봐. 그래서 내가 아리랑을 불렀단다. 이 기타에 맞춰서 말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제임스가 그러더구나.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뮤직 해즈 노 보더스라고 말이지. 전쟁이 끝나고 제임스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였어. 그 친구가 나한테 이 기타를 주더구나. 할아버지가 기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틋했습니다. 철수, 이 기타를 가져가. 그리고 언젠가 너의 가족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줘.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니까.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이 기타를 소중히 간직하셨던 거였죠. 할아버지는 왜 음악을 하지 않으셨어요? 준호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살기가 바빴거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했으니까. 하지만 늘 후회했단다. 제임스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준호야, 너는 다르구나.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내가 못다 한 꿈을 너를 통해 이루고 싶다. 할아버지가 준호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타로 세계 무대에 서렴.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주거라.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야. 그것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준호는 이 기타를 물려받았죠. 준호가 기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에밀리의 말과 정반대였죠. 준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명감 같은 거였죠. 준호가 라 루나 디세라 악보를 펼쳐놓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멜로디 라인과 불규칙한 박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준호가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첫 번째 코드를 잡아봤어요. C 메이저에서 시작해서 갑자기 F샵 디미니시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런 복잡한 화성 진행은 처음 접해보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젠장.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호는 기숙사 식당에 가서 간단히 저녁을 때우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어요. 먼저 기본적인 코드 진행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어 가사의 발음도 익혀야 했고 멜로디와 화성을 동시에 연주하는 방법도 찾아야 했죠. 준호는 유튜브를 켜고 원곡을 들어봤습니다. 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소프라노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이걸 기타 하나로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준호의 연습은 계속됐습니다. 손끝이 아프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쉬어갔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준호가 잠깐 쉬면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다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임스가 그러더구나.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기교는 나중 문제고 진심이 먼저라고. 준호가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곡이 담고 있는 감정을 느껴보려고 했죠. 라 루나 디세라는 저녁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달을 바라보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었어요. 준호도 그런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말이에요. 기타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있었어요. 준호는 비로소 이 곡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준호는 조용히 기숙사를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다른 학생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기타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걷는 발걸음만이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의 지하에는 24시간 개방되는 개인 연습실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젯밤 기숙사에서 연습하다가 룸메이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쩍거리며 길다란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양옆으로는 작은 연습실들이 줄지어 있었죠. 대부분이 비어 있었지만 몇 개 방에서는 이미 누군가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첼로의 낮은 울림. 각각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음악들이 복도에서 섞여 이상한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맨 끝에 있는 12번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방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하나와 보면대, 그리고 간단한 의자가 전부였죠. 벽에는 음향 흡수제가 붙어 있어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준호에게는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기타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1950년 깁슨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무의 따뜻한 냄새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죠. 준호가 기타를 꺼내 무릎에 올리고 튜닝을 시작했습니다. 각줄을 하나씩 조율하는 소리가 방 안에서 은은하게 울렸어요. 보면대에 라 루나 디세라 악보를 펼쳐놓았습니다. 새벽 불빛 아래서 보는 악보는 더욱 복잡해 보였어요. 빽빽한 음표들이 마치 암호 같았죠. 좋아. 천천히 해보자. 준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기본 멜로디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원곡은 소프라노 독창곡이었지만 준호는 남성 음역에 맞게 조음김을 해야 했죠. 첫 번째 구절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탈리아어 가사가 입에서 어색하게 굴러나왔어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고 멜로디도 불안정했죠. 기타 반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화성 진행을 따라가려고 하니 손가락이 꼬였어요. 어려운 코드 전환에서 계속 실수가 나왔죠. 30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 끝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코드 연습으로 현이 손가락에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이게 맞나? 준호가 기타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에밀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다시 기타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곡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했죠. 저녁달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느껴보려고 했어요. 문득 할아버지가 불러주시던 아리랑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아리랑을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타줄을 가볍게 튕기며 반주를 넣었죠. 이건 어려울 게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선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리랑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라 루나 디세라의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둘 다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거든요. 준호가 아리랑의 선율에 라 루나 디세라의 화성을 조심스럽게 섞어보기 시작했어요. 동양의 선율과 서양의 화성이 만나는 순간이었죠. 놀랍게도 두 선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아리랑의 애절함과 라 루나 디세라의 서정성이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감정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는 이제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원곡의 복잡한 편곡을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해 보는 거였죠. 기타의 핑거 피킹 기법을 사용해서 멜로디와 베이스 라인을 동시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는 낮은 음의 화음을,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높은 음의 멜로디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점점 소리가 풍성해졌습니다.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연습에 몰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어요. 하지만 준호는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죠. 복도에서 누군가 12번 연습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였어요. 그녀는 새벽 일찍 성악 연습을 하러 왔다가 우연히 준호의 연주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음악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기타 연주가 아니었거든요. 에밀리가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 루나 디세라의 멜로디가 들려왔지만 원곡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고 더 솔직했죠. 에밀리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설마 정말로 그 어려운 곡을 기타로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음악이 아름답다는 거였습니다. 에밀리 자신도 라 루나 디세라를 여러 번 불러봤지만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버전은 처음이었어요. 준호는 원곡의 기교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타라는 악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안에서 최대한의 표현력을 끌어내고 있었죠. 에밀리가 자신도 모르게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완전히 음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라 루나 디세라가 자신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모든 감정이 기타 현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어 가사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작은 연습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기교는 없었지만 진실이 있었어요. 한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준호는 비로소 라 루나 디세라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었어요. 원곡과는 달랐지만 그만의 독특한 해석이 담긴 버전이었죠. 문 밖에 에밀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준호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죠. 에밀리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들은 음악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용한 혁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걸, 그리고 진심은 어떤 기교보다도 강하다는 걸 증명하기 시작한 거였죠. 새벽 햇살이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의 연습이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기타학과 사무실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가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요.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타가 말을 하는 것 같았죠. 사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성이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살짝 섞인 백발, 그리고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는 바로 루이스 가르시아 교수였습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였지만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기타 현 위에서 춤추듯 움직일 때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죠. 준호는 넋을 잃고 그 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하고 싶은 경지가 바로 저런 것 같았어요. 가르시아 교수가 연주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문 밖에 서 있는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교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와요.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스페인 억양이 살짝 섞인 영어였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지나가다가 연주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새로 온 한국 학생이군요. 김준호 맞나요? 소문 들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에밀리와의 일을 들었나 싶었거든요. 어떤 소문인가요? 며칠 전 지하 연습실에서 라 루나 디세라를 기타로 편곡해서 연주했다는 소문 말이에요. 가르시아 교수가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인가요? 그 어려운 곡을 기타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런데 왜 하필 그 곡을 선택했나요? 다른 쉬운 곡도 많을 텐데 말이에요. 준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에밀리와의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누군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르시아 교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도전이라니? 준호가 며칠 전 음악실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에밀리의 조롱과 모욕적인 제안, 그리고 자신이 그 도전을 받아들인 이유까지 말이에요. 가르시아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이해와 공감이 읽혔어요. 아, 에밀리 워커군요. 재능 있는 학생이지만 때로는 교만할 때가 있죠.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저도 젊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답니다. 스페인에서 파리로 유학 갔을 때 프랑스 학생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스페인 사람이 뭘 안다고라고 말이죠.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연주로 대답했죠. 말로는 부족하니까요. 음악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거든요. 가르시아 교수가 기타를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당신의 라 루나 디세라를 말이에요. 준호가 기타 케이스를 열고 할아버지의 깁슨을 꺼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가 그 기타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오래된 기타네요. 1950년대 깁슨인가요? 네, 1950년 모델입니다. 제 할아버지의 유품이에요. 아름다운 기타입니다. 좋은 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준호가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튜닝을 시작했습니다. 각현의 소리를 확인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가르시아 교수 같은 대가 앞에서 연주한다는 게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죠. 튜닝이 끝나자 준호가 첫 번째 코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라 루나 디세라의 인트로를 시작했어요. 핑거피킹 기법으로 멜로디와 베이스를 동시에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따뜻한 기타 소리가 퍼져나갔어요. 가르시아 교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의 연주를 들어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집중하게 됐어요. 준호의 기타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 부족했지만 음악성은 뛰어났어요. 특히 동양적인 선율과 서양적인 화성을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능력이 인상적이었죠. 준호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가르시아 교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탈리아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의 전달력은 놀라웠거든요. 원곡의 화려함 대신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달을 바라보며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연주를 마치자 사무실에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르시아 교수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여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죠. 잠시 후 교수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디서 기타를 배웠나요? 독학입니다. 할아버지한테 기초만 배우고 나머지는 혼자서.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가르시아 교수가 감탄했어요. 당신에게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상태죠. 제대로 된 지도가 필요합니다. 준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당신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가르시아 교수의 제안에 준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가 자신을 가르치겠다고 하다니 꿈만 같았죠.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엄격한 선생입니다. 교수가 일어서서 벽에 걸린 일정표를 보더니 말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준호가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첫 수업은 내일 목요일부터 시작하죠. 가르시아 교수가 책상에서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본기부터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당신의 핑거피킹 테크닉은 훌륭하지만 클래식 기타의 정통 자세와 방법도 익혀야 합니다. 교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음악 이론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해요. 화성악, 대위법,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연주법까지 말이죠. 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음악에 대한 진심 말입니다. 가르시아 교수의 말에 준호가 안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가르시아 교수가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에밀리의 도전을 언제까지 받아들일 예정인가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다음 달에 있는 학교 음악제까지요. 그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죠.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열심히 해봅시다. 당신의 할아버지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준호가 기타를 케이스에 넣으면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선생님을 만난 거였어요. 가르시아 교수와 함께라면 정말로 에밀리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준호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타가 더욱 무게감 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진짜 음악가가 되는 길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오후 4시 준호는 가르시아 교수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에게 직접 배운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에는 2개의 의자와 보면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르시아 교수가 벽에 걸린 클래식 기타를 내렸습니다. 자, 앉아보세요. 먼저 기본 자세부터 점검해 봅시다. 준호가 기타를 무릎에 올리자 교수가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시. 네. 오른발을 발판 위에 올리고 기타의 허리 부분이 왼쪽 다리에 오도록 하세요. 준호가 자세를 고쳤지만 교수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어요. 등을 곧게 펴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왼손목이 굽어 있어요. 10분 동안 자세만 교정했는데도 준호는 벌써 지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습관으로 연주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기본 스케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가르시아 교수가 간단한 아르페지오를 시범 보였어요. 손가락들이 현 위에서 물 흐르듯 움직였죠. 준호가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꼬였습니다. 평소보다 정확한 자세로 연주하니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정확함이 속도보다 중요해요. 30분 동안 같은 스케일만 반복했어요. 준호의 손가락 끝이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요? 조금. 그럼 잠깐 쉬죠. 하지만 이 정도는 견뎌야 해요. 진짜 연습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가르시아 교수의 말에 준호가 긴장했어요. 이게 시작이라니. 이제 라 루나 디 세라를 제대로 분석해 봅시다. 교수가 악보를 펼쳐놓고 연필로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 곡의 핵심은 감정의 변화예요. 그리움에서 시작해서 열정으로 다시 체념으로 끝나죠. 준호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당신의 편곡은 감정은 살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특히 이 부분. 교수가 이 페이지의 복잡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멜로디와 베이스가 교차하는데 당신은 그냥 단순하게 처리했어요.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르시아 교수가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같은 부분인데도 훨씬 풍성하고 복잡한 소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엄청난 연습.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복도를 걸으면서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며칠 전 에밀리와의 일이 학교 전체에 퍼진 것 같았거든요. 저기 저 애야. 에밀리한테 도전한다는 한국애. 정말 미쳤나 봐. 에밀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타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속삭이는 소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거든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혼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근처 테이블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애 진짜 웃기지 않아? 자기가 뭔데? 에밀리는 줄리아드 출신 성악 코치한테 배우는데 기타리스트 따위가 감히. 준호의 식욕이 사라졌어요. 샌드위치를 반도 못 먹고 자리를 떴습니다. 한편 에밀리는 자신의 연습실에서 성악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준호의 연주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에밀리 집중해요. 오늘따라 왜 이래요? 개인 코치인 미스 애덤슨이 피아노를 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에밀리가 다시 아리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분명 준호를 무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의 음악이 자꾸 생각났죠. 설마 정말 괜찮은 건 아니겠지? 에밀리는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지하 연습실로 갔어요. 가르시아 교수가 내준 과제를 연습해야 했거든요. 12번 연습실에는 준호 혼자뿐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악보를 펼쳐놓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교수가 수정해준 편곡은 정말 어려웠어요. 손가락이 복잡하게 움직여야 했고 타이밍도 정확해야 했죠. 처음 30분은 계속 실수만 났어요. 코드 전환이 늦어지거나 멜로디가 끊어졌죠. 준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준호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다시 시작했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자 준호의 손가락 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연습으로 피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학교 전체가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손가락이 아팠지만 계속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기타줄이 끊어졌습니다. 너무 세게 튕겼던 거예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기타를 내려놓았어요. 기타줄을 교체해야 했지만 새벽이라 악기점은 모두 문을 닫았죠. 오늘은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2시 에밀리도 잠이 오지 않아서 학교에 나왔어요. 연습실에서 발성 연습을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그랬죠. 지하로 내려가다가 12번 연습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이 시간에 누가 연습을 하나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준호였어요. 그는 기타를 무릎에 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에밀리가 더 자세히 보니 준호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타줄이 끊어져 있었고요. 순간 에밀리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연습을 하다니. 자신도 저렇게 절실하게 연습해 본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에밀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망설였어요. 준호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미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죠. 준호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까요. 결국 에밀리는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악기점에서 새 기타줄을 사왔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고 다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시아 교수가 사무실에서 준호를 봤을 때 그의 변화를 느꼈어요. 어제 많이 연습했나 보네요. 네. 손가락이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음악에는 고통이 따라오는 법이에요.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사람만이 진짜 음악가가 될 수 있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어려운 부분을 연습해 봅시다. 가르시아 교수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렵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대됐죠. 학교의 시선과 비웃음 속에서도 준호는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밀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었죠. 진짜 승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주 후 월요일 아침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의 메인홀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충계음악제 경연대회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무대 위에 윌리엄스 교수와 학과장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올해 충계음악제는 다음 달 15일에 개최됩니다. 윌리엄스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일주일간 받습니다. 모든 장르와 악기가 환영이며 우승자에게는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음악제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링컨 센터는 모든 음악도들이 꿈꾸는 무대였거든요. 준호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밀리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거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준호는 학생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접수대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죠. 다음 분. 준호가 앞으로 나서자 담당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부문으로 신청하시나요? 기타 독주와 성악. 혼합 부문이 있나요? 기타 독주 부문이 있어요. 성악과 같이 하고 싶으시면 기악 반주 부분으로 분류되는데 담당 학생이 당황했어요. 보통 성악은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하는데 기타와 함께 하는 건 드물었거든요. 기타 독주로 신청할게요. 하지만 노래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럼 연주 시간은 최대 8분이고 공명을 적어주세요. 준호가 신청서에 라 루나 디 세라라고 적었을 때 담당 학생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이탈리아 현대 아트송 아닌가요? 기타로 연주하시는 거예요? 네. 와, 대박이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의 참가 신청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특히 에밀리와의 약속을 아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였어요. 정말로 신청했대. 미쳤나 봐. 에밀리한테 맞서겠다는 거야? 라 루나 디세라를 기타로? 말이 되는 소리야? 식당 곳곳에서 준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비웃음과 조롱이었죠. 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샐러드를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이 따가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그때 에밀리가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참가 신청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였어요. 저 애가 정말 참가 신청을 했다는 거야? 에밀리의 친구 제시카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 완전히 미친 거지.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사실 며칠 전 연습실에서 본 준호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는데 정말로 도전장을 내민 것에 화가 났거든요. 에밀리, 걱정할 필요 없어. 너를 이길 수 있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런 게 아니야. 저런 식으로 장난치는 게 싫은 거지. 에밀리가 준호가 앉은 테이블을 노려봤어요.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죠. 에밀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준호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에밀리에게 집중됐죠.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준호. 에밀리가 준호의 테이블 앞에 서서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신청한 거야? 네. 준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왜?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 장난이었나요? 준호가 반문했을 때 에밀리는 순간 말이 막혔어요. 사실 그때는 정말로 준호를 모욕하려고 했었거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도전해? 에밀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냥 교환학생이야. 여기서 1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에밀리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는 5살부터 성악을 시작했어. 최고의 선생님들한테 배웠고 이미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고. 학생들이 점점 더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죠. 당신이 기타 하나로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꿈깨. 에밀리의 말이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죠. 그리고 한국 음악이나 해. 왜 굳이 서양 클래식에 끼어들려고 해? 에밀리의 마지막 말이 준호의 마음을 깊이 찔렀어요. 갑자기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자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일까? 할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무모한 도전일 뿐일까?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에밀리와 마주선 채로 말했습니다. 음악에 국경이 있나요? 뭐라고? 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합에서 만나요. 그날 저녁 준호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에밀리와의 대결이 SNS에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한국 애가 오버하네. 에밀리한테 덤비다니. 기타로 뭘 할 수 있겠어. 준호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 할아버지의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이 기타가 자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참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학생회관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이 모든 일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참가 신청 취소하고 싶은데요. 아, 김준호 씨요? 잠깐만요. 담당 학생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취소하려면 담당 교수님 사인이 필요해요. 가르시아 교수님께 받아오시면 돼요. 준호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가르시아 교수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가르시아 교수 사무실 앞에 도착했지만 준호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을 실망시키기 싫었거든요. 그때 사무실 안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스페인 기타 음악이었어요. 그 선율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생각났죠. 준호가 문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복도 끝에서 에밀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며칠 전 본 준호의 연습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과연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도전할 것인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세인트 앤드류스 음악원의 메인홀은 경연대회 준비로 분주했어요. 무대 위에는 그랜드 피아노와 각종 악기들이 배치되고 있었고 객석에는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기숙사 방에서
할아버지의 기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간의 혹독한 연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가르시아 교수와의 레슨, 밤새워 한 연습, 그리고 에밀리와의 대결. 손가락 끝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라 루나 디세라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잘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중얼거렸을 때 문 밖에서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 가르시아 교수님이 찾으셔. 교수 사무실에서 가르시아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군요. 어떤 기분인가요? 떨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지난 시간의 성장이 느껴졌죠.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르시아 교수의 요청에 준호가 기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라 루나 디세라의 첫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는 물론이고 감정의 깊이까지 더해져 있었죠. 교수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무대에서 그대로만 하세요. 오후 2시 메인홀이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음악학교 관계자들까지 참석했어요. 특히 준호와 에밀리의 대결이 화제가 되면서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무대 옆 대기실에서는 15명의 참가자들이 각자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긴장한 표정들이 역력했죠. 에밀리는 한쪽 구석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메이크업과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쳐 보였어요. 준호는 반대편에서 조용히 앉아 기타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해 소박해 보였죠. 다음은 에밀리 워커, 푸치니의 오미오 바비노 카로입니다. 사회자의 안내와 함께 에밀리가 무대에 올랐어요.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화사해졌어요. 피아니스트가 전주를 시작했고 에밀리가 첫 음을 냈을 때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완벽했어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까지 자유자재로 오가며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죠. 이탈리아어 발음도 완벽했고 감정 표현도 뛰어났어요.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준호의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에밀리의 실력은 정말 압도적이었거든요. 에밀리의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관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그녀는 마지막 고음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죠. 노래가 끝나자 홀 전체가 기립박수로 우렁찼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정말 대단해. 역시 에밀리야. 저런 실력이면 당연히 우승이지. 관객들의 찬사가 이어졌어요. 에밀리는 우아하게 인사한 후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녀를 친구들이 축하했어요. 완벽했어, 에밀리. 이미 우승 확정이야. 하지만 에밀리의 시선은 구석에 앉아있는 준호를 향해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예상과 달리 침착해서 의외였거든요. 마지막 참가자 김준호입니다. 라 루나 디세라를 기타 독주와 성악으로 연주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 홀 안이 술렁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기타를 메고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그 한국 학생이구나. 정말 에밀리한테 도전한다는 거야? 기타 하나로 뭘 할 수 있겠어? 준호는 무대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았어요. 무반주로 연주할 예정이라 피아니스트는 무대를 비웠죠. 강한 조명이 준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홀 안에 수백 명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준호가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첫 번째 코드를 잡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라 루나 디세라의 인트로를 시작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연습 때와 달리 긴장 때문에 타이밍이 살짝 어긋났죠. 관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의 완벽한 노래 직후라서 더욱 대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준호가 노래를 시작했지만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탈리아어 발음이 부정확했고 음정도 불안정했죠. 지난 한 달간의 연습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관객석 곳곳에서 실망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에밀리와 비교가 안 되잖아. 저런 걸로 도전한다고 했나?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에밀리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승리감보다는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2분 정도 연주했지만 계속 실수가 이어졌어요. 기타 연주도 노래도 모두 엉망이었죠.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난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가 갑자기 연주를 멈췄어요.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포기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기타를 더 꽉 안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 기교나 완벽함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진심을 전하는 것만이 중요했죠. 다시 기타를 잡고 이번에는 다르게 시작했어요. 원곡의 복잡한 편곡 대신 자신만의 단순하고 진실한 버전으로 말이에요. 준호의 기타에서 따뜻하고 깊은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리였거든요. 이번의 노래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교는 부족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까지. 홀 안의 분위기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도 대기실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음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기교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음악 말이죠. 준호의 기타에서 새로운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따뜻한 울림이 홀 전체를 감쌌죠. 핑거피킹 기법으로 연주하는 기타 선율은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 같았어요. 베이스 라인과 멜로디, 그리고 화음이 하나의 기타에서 동시에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음악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교를 뽐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뭐야? 이거 아까와 완전히 다른데? 작은 속삭임들이 들렸지만 곧 그마저도 멈췄습니다. 준호가 라 루나 디 세라의 2절에 들어가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선율 사이사이에 한국의 아리랑 선율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였죠. 준호가 한국어로 아리랑을 흥얼거리면서 동시에 라 루나 디 세라의 화성을 연주했어요. 동양과 서양 두 문화의 선율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멜로디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둘 다 그리움을 노래한 곡이었고 같은 마음에서 나온 음악이었거든요. 관객석에서 한국 교포 몇 명이 눈물을 흘렸어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절로 느껴졌거든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한국 전통 창법과 가르시아 교수에게 배운 서양 기타 기법이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있었죠.
이탈리아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기타 연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클래식 기타의 정교함과 포크 기타의 따뜻함, 그리고 한국 전통 악기의 구성진 울림까지 모든 게 하나로 녹아들었죠. 무대 위의 준호는 더 이상 17세 학생이 아니었어요. 음악 그 자체였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집중하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같은 애야? 소름 돋는다. 앞자리에 앉은 한 나이든 교수가 눈을 감고 음악에 푹 빠져 있었어요. 40년간 음악을 해온 그도 이런 연주는 처음이었거든요. 관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준호의 음악이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학부모석에 앉은 한 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저 아이, 정말 대단한데? 에밀리보다 나은 것 같아.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에밀리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건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자신이 더 뛰어날지 몰라도 감동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준호의 음악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에밀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자신은 완벽한 기교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준호의 노래를 들으면서 에밀리는 자신이 언제부터 음악의 진짜 의미를 잊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어릴 때 처음 노래를 배울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은 언제 사라졌을까? 언제부터 이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준호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어요. 라 루나 디세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3절에서 그는 모든 기교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교를 위한 기교가 아니었어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 고음에서 그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기타와 하나가 되었죠. 그 순간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연주가 끝났지만 준호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음의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죠. 홀 안은 완전한 정적이었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박수를 치기가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10초, 20초, 정적이 계속됐어요. 그때 맨 뒷자리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르시아 교수였어요. 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가르시아 교수의 박수를 시작으로 홀 전체가 폭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브라보! 이탈리아어로 환호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클래식 공연에서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죠.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됐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는 무대에서 깊숙이 인사했어요. 그리고 기타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기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관객석 여기저기서 앙코르를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기실에서 에밀리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질투나 분노가 아니라 순수한 감동이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에밀리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어요. 준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웠죠. 진짜 음악은 출신이나 언어, 악기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였거든요. 에밀리는 무대 뒤로 뛰어갔어요. 준호에게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온 준호를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죠. 준호. 네, 에밀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에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구나.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이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가르시아 교수가 다가왔어요. 준호,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당신은 진짜 음악가가 되었어요. 홀에서는 아직도 박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옳았어요.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었죠. 1시간 후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끝났어요. 윌리엄스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홀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죠. 올해 충계음악제 경연대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죠. 3위, 바이올린 부문의 제임스 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2위, 성악 부문의 에밀리 워커. 에밀리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준호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상, 기타 독주 부문의 김준호. 홀 전체가 다시 한번 폭발했어요. 준호가 무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을 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김준호 학생에게는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 음악제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윌리엄스 교수의 말에 홀이 다시 들썩였어요. 링컨 센터는 세계 최고의 무대였거든요.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제 것만이 아니에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죠. 제 할아버지, 그리고 가르시아 교수님, 그리고 준호가 객석의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저에게 도전할 기회를 주신 에밀리에게도 감사드려요. 그녀가 없었다면 이런 성장은 없었을 거예요. 에밀리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준호는 학교 정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기타를 무릎에 올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해냈어요. 정말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2위 트로피를 들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에밀리, 축하해요. 2위도 대단한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오늘은 당신의 날이야. 에밀리가 준호 옆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죠. 준호,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오만했어. 에밀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어떻게 나한테 도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거든. 이해해요. 저도 무모했으니까. 아니야. 용감했던 거야. 에밀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평생 이기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말이야. 준호가 에밀리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오늘 당신의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음악은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구나. 사실 나도 예전에는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했어. 5살 때 처음 노래를 배울 때의 그 기분을 오늘 다시 느꼈거든. 에밀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당신 덕분이야. 음악의 진짜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줘서 고마워. 준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에밀리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도전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에밀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준호가 그 손을 잡았죠. 물론이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에밀리가 말했어요. 링컨 센터 공연 때 나도 함께 무대에 서면 안 될까? 듀엣으로 말이야.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당신의 기타에 맞춰 노래하고 싶어. 진짜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거든. 준호가 기타를 들었어요.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라 루나 디 세라의 첫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기교를 뽐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담아 불렀죠. 놀랍게도 둘의 음악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준호의 따뜻한 기타와 에밀리의 맑은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죠. 지나가던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조용히 서서 들었습니다. 곡이 끝나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순수한 음악이었거든요. 와,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음악이구나. 한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준호는 링컨 센터 무대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습니다. 에밀리와의 듀엣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죠. 그 후 둘은 함께 음악 활동을 시작했어요. 준호의 기타와 에밀리의 성악이 만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었죠. 오늘도 연습실 갈 거야? 에밀리가 물었어요. 이제 둘은 매일 함께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다음 달 콘서트 준비해야죠. 둘은 지하 연습실로 향했어요. 예전에 준호가 혼자 연습하던 12번 연습실이었죠. 연습 중 에밀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준호, 나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준호가 기타 연주를 멈췄어요. 저도요, 에밀리. 언제부턴가 당신 없는 음악은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둘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처음에는 정말 미웠는데. 저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에밀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준호의 손을 잡았죠. 1년 후 둘은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하며 음악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문화와 국적을 초월한 그들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어느 날 저녁 뉴욕의 작은 카페에서 둘만의 조용한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노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준호가 관객들에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든 추억이 담긴 곡이에요. 에밀리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준호가 기타를 들고 라 루나 디 세라를 시작했어요. 에밀리가 노래를 시작했죠.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죠. 음악이 끝나자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어요. 고마워, 준호. 당신 덕분에 진짜 음악을 찾았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기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밤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어요. 라 루나 디 세라. 저녁달처럼 아름다운 그들의 사랑과 음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준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